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마치 내 머릿속에 갇힌 것처럼 최악의 시나리오들만이 쉴 새 없이 떠오르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는 삶을 말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변명하고 사과하게 되는 일상. 만약 이것이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당신이 매일같이 겪어야 하는 현실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장기간에 걸친 정서적, 심리적 조종과 학대가 한 사람의 뇌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뇌는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끊임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생존 모드로 재설계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은 특정 상황에 대한 짧고 적절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위기가 지나가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하지만 학대적인 관계나 환경에 놓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은 끝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위협,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 그리고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를 끊임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학대자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교묘한 조종 기술과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깊은 불안을 심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인지하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첫째,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들기.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의 기억과 경험을 교묘하게 부정하거나 왜곡하여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정신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는 보통 아주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소한 흠이나 모순을 찾아내어 그들 스스로 자신 없어지게 만들거나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스라이팅의 강도는 점점 세집니다. 결국 피해자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조작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깊은 혼란과 불확실성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끊임없이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어 만성적인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하기입니다. 이러한 조종은 주로 모욕, 굴욕감을 주기 위한 불쾌한 농담, 비판, 그리고 인신공격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행위는 피해자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스스로가 가치 없고 무능하며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들의 걱정이나 고민은 들을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치부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를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해자의 시선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이는 결국 자신의 결정, 경험, 능력, 심지어 존재 가치 자체에 대한 깊은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기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친구나 가족과 연락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거짓말이나 험담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다른 인간관계를 맺는 것 자체에 대해 죄책감을 심어주기도 하죠. 나보다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해. 와 같은 말로 비난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가해자는 그 사람이냐, 나냐, 선택해 와 같은 극단적인 최후 통첩을 하기에 이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삶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은 없으며 이것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조종자와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는 것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 목표는 피해자를 모든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 완벽하게 떼어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립은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통해 불안을 증폭시키고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조차 두렵게 만듭니다. 장기적으로 이는 가해자의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버려질 것이라는 공포에 기반한 정서적 의존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넷째, 보복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기입니다. 강압적인 통제는 종종 간헐적 강화, 즉 당근과 채찍을 동반합니다. 순종에 대한 작은 보상이 있는 만큼 거절과 위협, 분노 표출도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기분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태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강화를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목소리 톤이나 얼굴 표정의 미세한 변화까지 샅샅이 살피게 됩니다. 잠재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마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상대의 눈치를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초경계 상태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심각한 갈등이나 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끝나지 않는 불안감을 낳습니다. 다섯째, 죄책감과 수치심을 심어주기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기분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전략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공격적으로 반응했을 때 피해자는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가 굴욕적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너무 예민하다, 지능이나 도덕성이 부족하다, 유머 감각이 없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런 조종에 능한 사람들은 감정적인 협박을 통해 피해자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그들은 거절이나 불복종, 심지어 자신만의 경계를 갖는 것조차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장기적으로 피해자는 자신이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잘못에 대해 끊임없이 곱씹고 불안해하며 감정에 지뢰밭을 헤쳐나가면서 결국 자신이 겪는 학대조차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여섯째, 사생활 침해와 감시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연락을 취하며 가해자와 함께 있지 않은 모든 순간에 대해 해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어디야? 뭐해? 누구랑 얘기해? 왜 그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와 같은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감시당하고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만듭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개인적인 메시지 내용을 공개해야만 했다고 증언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행방을 증명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을 허용해야만 했고 결국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감시와 신문,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까지 해명해야 하고 항상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일곱째, 자율성을 박탈하기입니다. 가해자는 재정, 자원, 심지어 일상적인 결정과 생활 패턴까지 통제함으로써 피해자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이는 보통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서 그래, 다 널 돕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라는 가면을 쓰고 행해집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덫에 걸린 듯한 무력감을 느끼며 가해자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돈과 자원이 통제되고 모든 결정이 신문받고 거부당하는 상황에서는 가해자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직접적인 해악의 위협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나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해치겠다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 소지품이나 재산을 파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위협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고 다시 한번 믿게 만듭니다. 이는 피해자 자신의 안전,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까지 떠안게 만듭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술에 장기간 노출되면 우리의 뇌는 실제로 변화를 겪습니다. 침투적 사고, 과각성 상태, 그리고 안전 추구 행동과 같은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뇌의 경보 시스템인 편도체가 지속적인 위협과 공격, 비난과 혹독한 평가가 가득한 환경에서 과도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넘쳐나고 이는 끊임없는 불안, 공포, 그리고 초경계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학대를 겪은 사람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난 후에도 여전히 긴장하고 위협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뇌가 세상 모든 곳에서 위험을 찾도록 재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 혼란, 그리고 자기의심은 비록 매우 고통스럽지만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가스라이팅, 조종, 그리고 괴롭힘이라는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정상적인 뇌의 반응인 셈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인간의 뇌는 변화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대로 인해 생존을 위해 재설계되었던 것처럼 회복을 위해서도 다시 재설계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심리적 학대로부터의 치유는 아마도 당신이 가스라이팅을 통해 의심하게 되었던 단 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작은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는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학대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한때의 당신처럼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평화를 찾고 당신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마치 내 머릿속에 갇힌 것처럼 최악의 시나리오들만이 쉴 새 없이 떠오르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는 삶을 말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변명하고 사과하게 되는 일상. 만약 이것이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당신이 매일같이 겪어야 하는 현실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장기간에 걸친 정서적, 심리적 조종과 학대가 한 사람의 뇌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뇌는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끊임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생존 모드로 재설계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은 특정 상황에 대한 짧고 적절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이기가 지나가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하지만 학대적인 관계나 환경에 놓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은 끝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위협,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 그리고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를 끊임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학대자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교묘한 조종 기술과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깊은 불안을 심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인지하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첫째,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들기.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의 기억과 경험을 교묘하게 부정하거나 왜곡하여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정신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는 보통 아주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소한 흠이나 모순을 찾아내어 그들 스스로 자신 없어지게 만들거나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스라이팅의 강도는 점점 세집니다. 결국 피해자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조작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깊은 혼란과 불확실성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끊임없이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어 만성적인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하기입니다. 이러한 조종은 주로 모욕, 굴욕감을 주기 위한 불쾌한 농담, 비판, 그리고 인신공격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행위는 피해자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스스로가 가치 없고 무능하며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들의 걱정이나 고민은 들을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치부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를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해자의 시선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이는 결국 자신의 결정, 경험, 능력, 심지어 존재 가치 자체에 대한 깊은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기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친구나 가족과 연락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거짓말이나 험담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다른 인간관계를 맺는 것 자체에 대해 죄책감을 심어주기도 하죠. 나보다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해. 와 같은 말로 비난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가해자는 그 사람이냐, 나냐, 선택해 와 같은 극단적인 최후 통첩을 하기에 이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삶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은 없으며 이것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조종자와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는 것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 목표는 피해자를 모든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 완벽하게 떼어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립은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통해 불안을 증폭시키고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조차 두렵게 만듭니다. 장기적으로 이는 가해자의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버려질 것이라는 공포에 기반한 정서적 의존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넷째, 보복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기입니다. 강압적인 통제는 종종 간헐적 강화, 즉 당근과 채찍을 동반합니다. 순종에 대한 작은 보상이 있는 만큼 거절과 위협, 분노 표출도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기분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태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강화를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목소리 톤이나 얼굴 표정의 미세한 변화까지 샅샅이 살피게 됩니다. 잠재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마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상대의 눈치를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초경계 상태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심각한 갈등이나 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끝나지 않는 불안감을 낳습니다. 다섯째, 죄책감과 수치심을 심어주기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기분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전략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공격적으로 반응했을 때 피해자는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살얼음 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가 굴욕적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너무 예민하다, 지능이나 도덕성이 부족하다, 유머 감각이 없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런 조종에 능한 사람들은 감정적인 협박을 통해 피해자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그들은 거절이나 불복종, 심지어 자신만의 경계를 갖는 것조차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장기적으로 피해자는 자신이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잘못에 대해 끊임없이 곱씹고 불안해하며 감정에 지뢰밭을 헤쳐나가면서 결국 자신이 겪는 학대조차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여섯째, 사생활 침해와 감시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연락을 취하며 가해자와 함께 있지 않은 모든 순간에 대해 해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어디야? 뭐해? 누구랑 얘기해? 왜 그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와 같은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감시당하고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만듭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개인적인 메시지 내용을 공개해야만 했다고 증언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행방을 증명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을 허용해야만 했고 결국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감시와 신문,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까지 해명해야 하고 항상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일곱째, 자율성을 박탈하기입니다. 가해자는 재정, 자원, 심지어 일상적인 결정과 생활 패턴까지 통제함으로써 피해자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이는 보통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서 그래, 다 널 돕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라는 가면을 쓰고 행해집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덫에 걸린 듯한 무력감을 느끼며 가해자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돈과 자원이 통제되고 모든 결정이 신문받고 거부당하는 상황에서는 가해자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직접적인 해악의 위협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나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해치겠다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 소지품이나 재산을 파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위협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고 다시 한번 믿게 만듭니다. 이는 피해자 자신의 안전,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까지 떠안게 만듭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술에 장기간 노출되면 우리의 뇌는 실제로 변화를 겪습니다. 침투적 사고, 과각성 상태, 그리고 안전 추구 행동과 같은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뇌의 경보 시스템인 편도체가 지속적인 위협과 공격, 비난과 혹독한 평가가 가득한 환경에서 과도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넘쳐나고 이는 끊임없는 불안, 공포, 그리고 초경계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학대를 겪은 사람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난 후에도 여전히 긴장하고 위협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뇌가 세상 모든 곳에서 위험을 찾도록 재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 혼란, 그리고 자기의심은 비록 매우 고통스럽지만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가스라이팅, 조종, 그리고 괴롭힘이라는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정상적인 뇌의 반응인 셈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인간의 뇌는 변화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대로 인해 생존을 위해 재설계되었던 것처럼 회복을 위해서도 다시 재설계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심리적 학대로부터의 치유는 아마도 당신이 가스라이팅을 통해 의심하게 되었던 단 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작은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는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학대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한때의 당신처럼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평화를 찾고 당신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마치 내 머릿속에 갇힌 것처럼 최악의 시나리오들만이 쉴 새 없이 떠오르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는 삶을 말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변명하고 사과하게 되는 일상. 만약 이것이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당신이 매일같이 겪어야 하는 현실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장기간에 걸친 정서적, 심리적 조종과 학대가 한 사람의 뇌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뇌는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끊임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생존 모드로 재설계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은 특정 상황에 대한 짧고 적절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위기가 지나가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하지만 학대적인 관계나 환경에 놓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은 끝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위협,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 그리고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를 끊임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학대자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교묘한 조종 기술과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깊은 불안을 심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인지하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첫째,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들기.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의 기억과 경험을 교묘하게 부정하거나 왜곡하여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정신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는 보통 아주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소한 흠이나 모순을 찾아내어 그들 스스로 자신 없어지게 만들거나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스라이팅의 강도는 점점 세집니다. 결국 피해자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조작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깊은 혼란과 불확실성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끊임없이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어 만성적인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하기입니다. 이러한 조종은 주로 모욕, 굴욕감을 주기 위한 불쾌한 농담, 비판, 그리고 인신공격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행위는 피해자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스스로가 가치 없고 무능하며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들의 걱정이나 고민은 들을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치부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를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해자의 시선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이는 결국 자신의 결정, 경험, 능력, 심지어 존재 가치 자체에 대한 깊은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기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친구나 가족과 연락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거짓말이나
험담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다른 인간관계를 맺는 것 자체에 대해 죄책감을 심어주기도 하죠. 나보다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해. 와 같은 말로 비난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가해자는 그 사람이냐, 나냐, 선택해 와 같은 극단적인 최후 통첩을 하기에 이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삶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은 없으며 이것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조종자와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는 것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 목표는 피해자를 모든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 완벽하게 떼어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립은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통해 불안을 증폭시키고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조차 두렵게 만듭니다. 장기적으로 이는 가해자의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버려질 것이라는 공포에 기반한 정서적 의존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넷째, 보복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기입니다. 강압적인 통제는 종종 간헐적 강화, 즉 당근과 채찍을 동반합니다. 순종에 대한 작은 보상이 있는 만큼 거절과 위협, 분노 표출도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기분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태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강화를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목소리 톤이나 얼굴 표정의 미세한 변화까지 샅샅이 살피게 됩니다. 잠재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마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상대의 눈치를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초경계 상태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심각한 갈등이나 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끝나지 않는 불안감을 낳습니다. 다섯째, 죄책감과 수치심을 심어주기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기분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전략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공격적으로 반응했을 때 피해자는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가 굴욕적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너무 예민하다, 지능이나 도덕성이 부족하다, 유머 감각이 없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런 조종에 능한 사람들은 감정적인 협박을 통해 피해자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그들은 거절이나 불복종, 심지어 자신만의 경계를 갖는 것조차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장기적으로 피해자는 자신이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잘못에 대해 끊임없이 곱씹고 불안해하며 감정에 지뢰밭을 헤쳐나가면서 결국 자신이 겪는 학대조차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여섯째, 사생활 침해와 감시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연락을 취하며 가해자와 함께 있지 않은 모든 순간에 대해 해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어디야? 뭐해? 누구랑 얘기해? 왜 그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와 같은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감시당하고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만듭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개인적인 메시지 내용을 공개해야만 했다고 증언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행방을 증명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을 허용해야만 했고 결국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감시와 신문,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까지 해명해야 하고 항상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일곱째, 자율성을 박탈하기입니다. 가해자는 재정, 자원, 심지어 일상적인 결정과 생활 패턴까지 통제함으로써 피해자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이는 보통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서 그래, 다 널 돕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라는 가면을 쓰고 행해집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덫에 걸린 듯한 무력감을 느끼며 가해자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돈과 자원이 통제되고
모든 결정이 신문받고 거부당하는 상황에서는 가해자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8째, 직접적인 해악의 위협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나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해치겠다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 소지품이나 재산을 파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위협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고 다시 한번 믿게 만듭니다. 이는 피해자 자신의 안전,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까지 떠안게 만듭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술에 장기간 노출되면 우리의 뇌는 실제로 변화를 겪습니다. 침투적 사고, 과각성 상태, 그리고 안전 추구 행동과 같은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뇌의 경보 시스템인 편도체가 지속적인 위협과 공격, 비난과 혹독한 평가가 가득한 환경에서 과도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넘쳐나고 이는 끊임없는 불안, 공포, 그리고 초경계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학대를 겪은 사람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난 후에도 여전히 긴장하고 위협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뇌가 세상 모든 곳에서 위험을 찾도록 재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 혼란, 그리고 자기의심은 비록 매우 고통스럽지만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가스라이팅, 조종, 그리고 괴롭힘이라는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정상적인 뇌의 반응인 셈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인간의 뇌는 변화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대로 인해 생존을 위해 재설계되었던 것처럼 회복을 위해서도 다시 재설계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심리적 학대로부터의 치유는 아마도 당신이 가스라이팅을 통해 의심하게 되었던 단 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작은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는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학대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한때의 당신처럼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평화를 찾고 당신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마치 내 머릿속에 갇힌 것처럼 최악의 시나리오들만이 쉴 새 없이 떠오르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는 삶을 말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변명하고 사과하게 되는 일상. 만약 이것이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당신이 매일같이 겪어야 하는 현실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장기간에 걸친 정서적, 심리적 조종과 학대가 한 사람의 뇌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뇌는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끊임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생존 모드로 재설계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은 특정 상황에 대한 짧고 적절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위기가 지나가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하지만 학대적인 관계나 환경에 놓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은 끝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위협,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 그리고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를 끊임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학대자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교묘한 조종 기술과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깊은 불안을 심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인지하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첫째,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들기.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의 기억과 경험을 교묘하게 부정하거나 왜곡하여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정신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는 보통 아주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소한 흠이나 모순을 찾아내어 그들 스스로 자신 없어지게 만들거나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스라이팅의 강도는 점점 세집니다. 결국 피해자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조작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깊은 혼란과 불확실성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끊임없이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어 만성적인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하기입니다. 이러한 조종은 주로 모욕, 굴욕감을 주기 위한 불쾌한 농담, 비판, 그리고 인신공격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행위는 피해자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스스로가 가치 없고 무능하며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들의 걱정이나 고민은 들을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치부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를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해자의 시선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이는 결국 자신의 결정, 경험, 능력, 심지어 존재 가치 자체에 대한 깊은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기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친구나 가족과 연락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거짓말이나 험담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다른 인간관계를 맺는 것 자체에 대해 죄책감을 심어주기도 하죠. 나보다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해. 와 같은 말로 비난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가해자는 그 사람이냐, 나냐, 선택해 와 같은 극단적인 최후 통첩을 하기에 이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삶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은 없으며 이것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조종자와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는 것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 목표는 피해자를 모든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 완벽하게 떼어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립은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통해 불안을 증폭시키고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조차 두렵게 만듭니다. 장기적으로 이는 가해자의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버려질 것이라는 공포에 기반한 정서적 의존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넷째, 보복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기입니다. 강압적인 통제는 종종 간헐적 강화, 즉 당근과 채찍을 동반합니다. 순종에 대한 작은 보상이 있는 만큼 거절과 위협, 분노 표출도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기분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태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강화를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목소리 톤이나 얼굴 표정의 미세한 변화까지 샅샅이 살피게 됩니다. 잠재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마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상대의 눈치를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초경계 상태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심각한 갈등이나 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끝나지 않는 불안감을 낳습니다.
5째, 죄책감과 수치심을 심어주기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기분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전략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공격적으로 반응했을 때 피해자는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가 굴욕적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너무 예민하다, 지능이나 도덕성이 부족하다, 유머 감각이 없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런 조종에 능한 사람들은 감정적인 협박을 통해 피해자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그들은 거절이나 불복종, 심지어 자신만의 경계를 갖는 것조차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장기적으로 피해자는 자신이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잘못에 대해 끊임없이 곱씹고 불안해하며 감정의 지뢰밭을 헤쳐나가면서 결국 자신이 겪는 학대조차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6째, 사생활 침해와 감시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연락을 취하며 가해자와 함께 있지 않은 모든 순간에 대해 해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어디야? 뭐해? 누구랑 얘기해? 왜 그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와 같은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감시당하고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만듭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개인적인 메시지 내용을 공개해야만 했다고 증언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행방을 증명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을 허용해야만 했고 결국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감시와 신문,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까지 해명해야 하고 항상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7째, 자율성을 박탈하기입니다. 가해자는 재정, 자원, 심지어 일상적인 결정과 생활 패턴까지 통제함으로써 피해자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이는 보통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서 그래, 다 널 돕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라는 가면을 쓰고 행해집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덫에 걸린 듯한 무력감을 느끼며 가해자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돈과 자원이 통제되고 모든 결정이 신문받고 거부당하는 상황에서는 가해자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8째, 직접적인 해악의 위협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나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해치겠다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 소지품이나 재산을 파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위협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고 다시 한번 믿게 만듭니다. 이는 피해자 자신의 안전,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까지 떠안게 만듭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술에 장기간 노출되면 우리의 뇌는 실제로 변화를 겪습니다. 침투적 사고, 과각성 상태, 그리고 안전 추구 행동과 같은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뇌의 경보 시스템인 편도체가 지속적인 위협과 공격, 비난과 혹독한 평가가 가득한 환경에서 과도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넘쳐나고 이는 끊임없는 불안, 공포, 그리고 초경계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학대를 겪은 사람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난 후에도 여전히 긴장하고 위협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뇌가 세상 모든 곳에서 위험을 찾도록 재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 혼란, 그리고 자기의심은 비록 매우 고통스럽지만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가스라이팅, 조종, 그리고 괴롭힘이라는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정상적인 뇌의 반응인 셈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인간의 뇌는 변화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대로 인해 생존을 위해 재설계되었던 것처럼 회복을 위해서도 다시 재설계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심리적 학대로부터의 치유는 아마도 당신이 가스라이팅을 통해 의심하게 되었던 단 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작은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는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학대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한때의 당신처럼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평화를 찾고 당신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마치 내 머릿속에 갇힌 것처럼 최악의 시나리오들만이 쉴 새 없이 떠오르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는 삶을 말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변명하고 사과하게 되는 일상. 만약 이것이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당신이 매일같이 겪어야 하는 현실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장기간에 걸친 정서적, 심리적 조종과 학대가 한 사람의 뇌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뇌는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끊임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생존 모드로 재설계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은 특정 상황에 대한 짧고 적절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위기가 지나가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하지만 학대적인 관계나 환경에 놓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은 끝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위협,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 그리고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를 끊임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학대자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교묘한 조종 기술과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깊은 불안을 심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인지하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첫째,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들기.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의 기억과 경험을 교묘하게 부정하거나 왜곡하여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정신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는 보통 아주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소한 흠이나 모순을 찾아내어 그들 스스로 자신 없어지게 만들거나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스라이팅의 강도는 점점 세집니다. 결국 피해자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조작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깊은 혼란과 불확실성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끊임없이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어 만성적인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하기입니다. 이러한 조종은 주로 모욕, 굴욕감을 주기 위한 불쾌한 농담, 비판, 그리고 인신공격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행위는 피해자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스스로가 가치 없고 무능하며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들의 걱정이나 고민은 들을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치부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를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해자의 시선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이는 결국 자신의 결정, 경험, 능력, 심지어 존재 가치 자체에 대한 깊은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기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친구나 가족과 연락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거짓말이나 험담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다른 인간관계를 맺는 것 자체에 대해 죄책감을 심어주기도 하죠. 나보다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해. 와 같은 말로 비난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가해자는 그 사람이냐, 나냐, 선택해 와 같은 극단적인 최후 통첩을 하기에 이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삶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은 없으며 이것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조종자와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는 것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 목표는 피해자를 모든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 완벽하게 떼어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립은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통해 불안을 증폭시키고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조차 두렵게 만듭니다. 장기적으로 이는 가해자의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버려질 것이라는 공포에 기반한 정서적 의존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넷째, 보복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기입니다. 강압적인 통제는 종종 간헐적 강화, 즉 당근과 채찍을 동반합니다. 순종에 대한 작은 보상이 있는 만큼 거절과 위협, 분노 표출도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기분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태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강화를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목소리 톤이나 얼굴 표정의 미세한 변화까지 샅샅이 살피게 됩니다. 잠재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마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상대의 눈치를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초경계 상태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심각한 갈등이나 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끝나지 않는 불안감을 낳습니다. 다섯째, 죄책감과 수치심을 심어주기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기분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전략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공격적으로 반응했을 때 피해자는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가 굴욕적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너무 예민하다, 지능이나 도덕성이 부족하다, 유머 감각이 없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런 조종에 능한 사람들은 감정적인 협박을 통해 피해자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그들은 거절이나 불복종, 심지어 자신만의 경계를 갖는 것조차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장기적으로 피해자는 자신이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잘못에 대해 끊임없이 곱씹고 불안해하며 감정의 지뢰밭을 헤쳐나가면서 결국 자신이 겪는 학대조차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여섯째, 사생활 침해와 감시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연락을 취하며 가해자와 함께 있지 않은 모든 순간에 대해 해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어디야? 뭐해? 누구랑 얘기해? 왜 그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와 같은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감시당하고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만듭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개인적인 메시지 내용을 공개해야만 했다고 증언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행방을 증명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을 허용해야만 했고 결국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감시와 신문,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까지 해명해야 하고 항상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